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를 모시고 100일 현안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네? 최근에 개인 방송을 보니까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게스트를 좀 섭외해서 하시던데 그 기준이 좀 있습니까, 혹시? 원래 혼자가 기본이고요. 네. 그 이슈가 아주 세거나 막 강력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예컨대 이제 조상호 법률보좌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조상호 법률보좌관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해서 그럼 전화 인터뷰를 하자고 내가 그랬더니 네. 전화 인터뷰를 하면은 자신의 진위가 왜곡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터뷰를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상호 변호사하고 인터뷰한다고 말을 하니까 또 우리 오창희 그 국장이 인권연대. 예, 네. 국장이 나도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나도 토론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매칭이 된 거죠. 야,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알겠죠. 됐는데 네. 조상호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장관 보좌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나오셔가지고 한 얘기들이 결이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조상호 변호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다 그냥 대통령의 뜻 없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실제 뭐 검찰에 포위됐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워낙 아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그 우리 정필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명 정부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눈에 띕니까? 윤석열이 없다.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윤석열이 없고 이재명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우선은 다른 걸 떠나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라는 표현을 보통 흔히들 쓰잖아요. 지도자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토를 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최고의 정치는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발짝 다가섰다. 네. 그거 이상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마도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셨을 텐데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저는 흑수저 출신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흑수저 출신인 게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다 막 대통령의 딸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온갖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거나 내지는 또 검찰에서 그냥 전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거나 하여튼 등등등등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사실은 되게 이렇게 흑수저 출신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생활비 절감에 집중하겠다. 아이,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생활비 절감 집중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냥 우리들이 평범하게 느끼는 그 얘기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니까 그리고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7대 민생 비용 절감 관련된 얘기. 또 주식도 사실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거지라고 불릴 만큼 그냥 추상적인 어떤 종류의 나는 돈이 이만큼 있어 이 정도는 되는데 실제 그게 현금 유동성 자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가난하게 살게 되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나중에 직업이 없어서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고정수입이는 임대 수입 말고 나머지는 사실 집 갖고 있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실제 그러면 내가 은퇴를 해도 따박따박 내 생활비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한번 정책을 짜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배당 뭐 이런 얘기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부동산하고 달리 실제
기업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전체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또 미래까지 책임져지는 그런 뭐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이고 실제 그게 중간에 이제 뭐 인기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화 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되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올랐죠. 예. 네. 그것도 되게 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 최대 주주 그게 10억이냐 50억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나? 우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보니까. 전 사실 전혀 모르니까 그랬는데 네. 그것 따라서 막 코스피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나랑 좀 다른 세대에 사는구나. 여기 다들 변호사님 모르고 다 비슷할 것 같아 나랑. 전 우리. 아시잖아요. 저는 왜 대충. 몰라요. 저는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난 주식일 때 망한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제 주식은 밥입니다. 절대 주식 안 한다는 게 나의 신조인데 이거 아까 생각을 달리 만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고 특히 이제 생활비라는 말이 너무 우리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아 정말 국민을 위해 생각하는 게 많구나. 게다가 노동자 출신이니까 맞아요. 여기 노동 관련해가지고는 확실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그래서 머리로만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진짜 생활형 대통령이다. 이거에서 내가 좀 감명을 받았죠. 야, 정말로 그 생활형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정말 공감되는데 특히 이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국민 주권 정부니까 국민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데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단어인데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인간적인 스스로가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람을 객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주체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배려하다 보니까 건설업이 화랑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을 객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건설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니 사람이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합당한 생각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 자체를 그 자체를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 보는 거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를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건 자연스럽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생활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한계가 약간 좀 터널링에 빠져요. 자기 눈앞에 있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자원을 바로 획득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조바심이 나는 사람은. 거죠. 예. 속게 말해서.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떤 삶을 살아와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난한 그 출신 자체에서 여기에 한계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극복하고 두 가지 비전을 다 갖고 있다. 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생활형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히 제가 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정말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그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무슨 그 위헌이냐 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신 분이다라고 느꼈냐고 하면 좀 아주 실용적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형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아갈 방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당장 시끄럽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럼 뭐 좀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야 할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려는 그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방법론 이런 게 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형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미 좀 상당 부분 아니라 거의 다 극복을 하셨다. 그래서 되게 좀 마음에 안심이 됐고 위안이 됐다. 근데 대통령은 되게 그 아드님이 생계 유지가 되게 걱정스러운가 봐.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들어보면은 그 예.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안 이게 됐다. 근데 그게 결혼식 때도 그 말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 아들 하셨으니까 또, 아들 예. 결혼식 때도 그 얘기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것도 아들의 생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 아들들은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 하도 그냥 난리쳐고 취직됐다가도 금방 내려오고 취직됐다가도 금방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생계 유지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나 그 얘기를 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 너무 조금 너무 사무쳤나 봐. 보니까. 너무 네. 사무쳤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물론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까 연금을 받겠지만 이제 그걸로는 자기네들 그 부부끼리만 그렇죠. 살고 아니, 그럼요. 자식은 예. 알아서 살아라 이제 이 얘기인데 살게 해줘 막 이 얘기 같이 너도 건드리지 좀 마라. 우리 나쁜 짓 안 나고 살 테니까 좀 제발 좀 봐줘라. 뭐 이런 얘기 같아서 진짜 좀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 우리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너 아빠가 누군지 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저 바로 진짜- 얘기하죠. 그럼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누구였으면 좋겠다. 곽상도, 주진우. 저는 그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든든한 기둥이 돼줄 수 있고 아버지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이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의 우리 사회에 박혀 있는 틀일 수밖에 맞는 없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공적 존재로서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 가족 때문에 고초를 좀 많이 겪으셨잖아요.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 있고 좋은 형제가 아닐 수 있고 좋은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또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이거든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인데 인간은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내 살이 제일 아프지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그게 절제예요. 공개함으로써. 그렇죠. 네. 네. 제발 좀 그러니까 네. 아니 정말 감시해야 될 사람들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나 근데 기관들이 아버지한테 막 받은 거 있어요? 없죠. 성년 돼가지고 없습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그냥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공부라도 하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다른 재능이 없으니까 어. 뭐 받았어요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어.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부잣집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 이건 솔직히 맞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는 아버지는 싫다 이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은 나는 우리 애들한테 방해가 되는 아버지였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할 때 얼마나 웃겼냐. 그러니까 웃기다기보다 얼마나 서글프냐.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 얘기 아까 많이 했다 그랬잖아. 나는 외계인인가. 이 얘기도 다 그렇죠. 웃기잖아. 아, 사람들 외계인, 외계인 얘기. 외계인, 그렇네. 근데 다 예. 맥이 똑같아. 다 맥이 이어진다, 똑같아. 다 이어져. 연결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은 진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우리랑 똑같다. 이 생각 좀 했죠. 아니 전 여기서 되게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우리 셋 중에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제일 유명하니까 뭔 소리예요? 사실은 그 자제분이 있다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거에 대해서 자식이 부담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게? 우리 애들은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요. 그래요? 대신에 그냥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 걸 고마워하죠. 취업이 좀 안 된다거나 이런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안 되고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뭐 연담하러 오라고 하면 내가 진짜 바빠가지고 겨우겨우 날짜 잡아서 이제 가요. 가면은 애들이 놀라지 않나 보통은 선생님들이? 예. 선생님들도 좀 놀래기도 하지만 그냥 얘가 너무 좀 이 학교에서 너무 올바른 말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예컨대 남자예요.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 이제 아마 자기네 그 반에 있는 여학생들 편을 좀 들어주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비분 관계해가지고 막 선생님 너무 편파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막 자주 한다는 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네. 게다가 공개적으로 말만 나면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또래 남자애들을 다 끌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선생님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네. 잘됐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닮았네요.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선생님이. 오히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감당이 안 된다 본인은.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를 이렇게 당했는데 너 왜 그러냐 애가 왜 정신 좀 못 차리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크게 좀 써라. 네 논리가 뭐냐가 맞냐 이제 들어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그동안 억울하고 막 이랬던 걸 다 말하는데 좀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또 틀린 게 없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보다는 얘 말이 좀 더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간섭 안 할 테니까 이런 말 들리지 않게 너 조심해라. 근데 그렇게 내가 딱 혼만 내주고 그냥 간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집 애들은 그냥 옛날부터 자기 그냥 주관대로 살아서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모르긴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자제분한테 한 얘기처럼 실제로 밖으로 그렇게 표출했지만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랬을 네.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는데 여하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또 이제 국민들의 아버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격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성사되기까지도 굉장히 마음 졸이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아유 그날 저녁에 X죠 요즘은 그거 올라온 그러니까, 것만 네. 생각하면 얼마나 다들 그냥 깜짝 놀래고 그 연기대가 30분 정도 연기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피를 말린 걸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때는 외교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치가 안 되거든. 외교가 어렵다는 거는 내치는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 입에서 외교가 어렵고 외교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누가 트럼프? 진짜 얍실하다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뭔가 기선을 제압해서 우리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이제 결론이 난 거잖아요, 협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네끼리는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괜히 엄한 조지아주 가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을 300여 명을 심지어 그렇게 막 쇠사슬을 묶고 난리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 다 끝내도 협상도 또 자기네가 보니까 잘못했네. 이게 강제 추방도 아니고 얘네들이 우리한테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그럼 좋다 자진 귀국해가지고 너네 안 돌아왔을 때 막 이런 얘기하고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터리 공장이고 뭐고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빨리 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알았어 니네들 원하는 대로 빨리 보내줄게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어깃장 놓는 거 보세요. 야 니네 여기서 좀 더 있어라 나가지 말아라 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오기로 했잖아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죠, 지금. 근데 네. 이제 한 명만 지금 영주권 신청에 네. 한 명만 남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뉴스가 뭐였냐?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일본보다 지금 풀어준 것 같다. 일본보다 니네가 더 좋게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상무장관이 그 얘기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요번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미국이 한국한테 당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꼼수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참 까다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 대통령 정말 힘들겠다. 좀 전에 뭐 외국이 힘들다는데 한 겁이 넘기면 또 한 겁이가 나오고 또 한 맞아요. 겁이가 나오고 이게 정말 머리 쓰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조지아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가 말고 마스가 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당했다고 생각했냐. 조선이라도 없었으면 배터리라도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웠을까 이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도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잘 이용하셔서 또 현명하게 잘 나가시겠지 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토당토 않게 일본 사례 얘기를 하면서 확정적인 문서를 이제 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서명을 하고 해야 있어요.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단호하더라고요. 어떤 단호해요. 입장이 나왔냐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당당하게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내치는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에서 어떻게 보면 장벽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무장관이 한 말은 내부적인 말이라고 봐요. 외부에다가 한국에다가 직접적인 압력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한국한테 왜 더 못 받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 보고 딱 그거 생각났거든요. 트럼프 이 새끼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저는 딱 그거 생각났어요. 쪽팔려요 지금. 쪽팔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조지아주도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AI를 선도하는 것도 그건 사실 압도적이죠. 미국이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TSMC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사실 그 베이스라인을 개발한 건 다 미국이고 뭐 미국에서 로켓 쏘고 미국에서 테슬라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세계 최고의 산업공학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과학기술과 산업공학은 예, 예. 별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제 2차 대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독일하고 영국이었어요. 미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모든 기술을 미국한테 넘겨줬고 미국이 높은 산업공학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전쟁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는 독일이 압도적이고 영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던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산업공학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지금 제대로 마스크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 이미지에 갖고 있는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지만 테슬라도 LG가 없으면 차 못 만들어요 당장. 그리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술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 뭐예요?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산업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지금 미국이 없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자기네들 말대로 그냥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도 있고, 야, 우리가 그거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아? 너네들 와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너네들이 돈 좀 쓰고,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목에 힘주고 있는데, 아니야, 갑이 우리야? 하고 갑질을 한번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당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외교적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의 외교적 위기예요. 미국의 위기다. 이게 한국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국하고만 문제가 있으면 한국 정도는 쉽게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본, 한국 지금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무슨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전쟁에서 끌어올 거 아니면 미국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 미국하고 트럼프 행정부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였는데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위기는 굉장히 항구적이고 오래갈 후유증이 심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잘하겠죠. 오히려 트럼프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더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1차원적인 질문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국민들의 궁금증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 포획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에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 당한 이제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법원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뭐 인권 관련해 가지고 너네들 잘못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는 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는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저도 너무 전시적이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모욕 주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었지만 네. 우리가 아무리 100번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실제 그 근원적인 문제점에는 미국의 잘못이 있어요. 비자를 제대로 안 내주면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우리를 장난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기네가 와가지고 일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갔는데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단기 비자를 해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추방해야 된다는 그걸로 삼고 게다가 더더군다나 쇠사슬을 묶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내가 만약에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다시는 미국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안 가고 싶죠. 네, 트라우마가 네. 얼마나 네. 남았겠습니까 그 정치의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런 저는 이제 이 단체나 이런 데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이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저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LG나 그다음에 현대나 이런 데나 그 배터리 그 공장에 있는 회사들도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자기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지켜주는 지켜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나가서 창피하지 않게 스스로가 좀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미국에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고 특히나 국가 권력의 이 남용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에요. 사법부가. 그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미국은 인권 선진국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사실 미국은 인권 후진국에 가까워요.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레버리지로 두고 네. 미국과 앞으로 이제 있을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일 거다.
저도 그래서 이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비자 제도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사과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적 이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모두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그 장동혁도 사실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장동혁에 대해서도 칭찬도 해주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너무 마음이 넓고 착하다. 너무 협치를 좋아한다. 아이, 좀 안 그러면서 보여줘도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잘해주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제가 맨날 딴 데 가서 방송에서 유연하다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아, 유연하다. 그건 제가 이제 안 걸리려고 이제 표현을 좋게 일부러 하는 거고 되게 변덕스럽고 상황 따라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잘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전혀 안 느끼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마늘과 쑥을 먹었습니다. 당신하고 악수하려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깨달았잖아요. 아 마늘과 쑥을 100일 먹으라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한 내용,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독대하겠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안 받았으면 좀 쪽팔릴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죠. 그거를 또 대통령이 딱 받아주면서 덥석 받아주면서 해주잖아요. 먼저 뭔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 상대방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용병수를 오히려 잘한다. 근데 내가 보기엔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여기 일단 혼 좀 내주고 그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나쁜 소리를 하건 뭘 하든 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게 뭐냐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저도 나쁜 소리 하면 우리도 그러고 싶다니까. 우리가 가끔씩 욕망 느끼죠 이제. 욕망이 막 생겨나 무럭무럭. 너무 칭찬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아니, 옳지 근데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장동혁도 지금 갔다 와서 장동혁한테 좋은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매기는 거다. 네, 그렇죠. 매기는 거죠. 고급지게 아주 고급지게 매긴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이 왜 거기 앞에서 이재명 끌어내야 되겠다 하던 사람이 왜 거기 앞에서 그렇게 순한 양이 됐을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때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대통령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윽박지르고 무섭고 뭐가 있으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는 장동혁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기 둘러싼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 막 치면서 독재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그 앞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보면 위압감이 좀 있으세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오라가 좀 있어요. 아 그렇죠. 리더인데요. 당연히. 그 오라에 굉장히 좀 위축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본 대통령 상이라는 이미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오라가 합쳐지면서 내가 여기서 입을 잘못 눌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좀 무언의 압박감을 본인 스스로 느끼지 않았을까. 오라를 받아라.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의 사람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려 720일 동안 안 만자 주사가 나중에 정말로 그것도 이제 겨우겨우 한번 본 거 아닙니까? 아무 성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만나기 전에 내가 너의 정적을 제거해 줄 테니 나랑 협조하자, 나랑 손잡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추접스럽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추접스러움인데 그걸 견뎌낸다니까 이 대통령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해봐. 자기가 내가 나한테 막 만나달라 그랬어. 근데 네. 내가 안 만나줬어. 그리고 막 나를 무시하고 피해자라 그러고 막 별별 모욕을 다 줬어. 근데 결국엔 나중에 조금 만나겠는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솔직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만나주고 뭐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좀 아니죠. 뭔가 하고 싶잖아요. 앙금이 엄청 남아있지. 당연히 남아있어야지. 네. 왜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 전부 다 당했고 근데도 그거를 다 극복해내고 초월적인. 초월적으로 야 니네 당대표 내가 만나줄게.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얘기도 해줄게. 니네 옛날에 있던 장관 내가 써줄게. 나한테 나쁘게 했던 공무원들 괜찮아. 내가 월급도 올려주고 이 정권에서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이걸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는 네. 오히려 그걸 보고서 무서움을 느꼈을 것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느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나는 못한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나는 가급적이면 조금 유보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런 것도 앙금이 생기는 거야. 저는 심지어 없어요. 지금 저는 마음에 안 대로 안 들어요. 한다고 지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나? 저 사람은 정말 참을성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진짜 단련이 된 사람이다. 재련이 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직전이 윤석열이라서 더 비교가 되는 건데 윤석열은 그 정부 3년 운영하면서 보복 감정에 엄청나게 충실한 사람이었어. 정말요. 그리고 대선 너무 치르면서 일차원적이야. 뭐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어. 다 처단하려고 하고 얼마나 나쁜 감정을 가졌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정반대되는 행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이긴 하지만 장동혁도 윤석열을 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아 이게 대통령의 지위를 하든가 역할이나 자리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네. 그래도 사람인데 그 정도 생각은 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한테는 되게 조성한데 협치 대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아 협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한테. 나보고 최악이라고 하더라. 저 사람하고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을 거꾸로 그대로 돌려보면 지금까지 장동혁이 이재명한테 뭐라고 했는가?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도대체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협치를 하는 거지 장동혁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협치는 같이 하는 거예요. 박수가 손이 맞아야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손을 맞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장동혁 측에서 나 저 사람 최악이라고 생각해. 나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사람 심리의 저변에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치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형식적 협치라도 계속 해야죠.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고 최소한 뭘 앞으로 너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너네들의 의견은 뭐냐. 이 정도는 물어보고 형식적 협치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협치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협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3대 개혁 있잖아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 얘기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그 협치의 범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한번 있었고 물론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그럼 그 이후에 주요한 제도 개혁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범주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문제가 좀 남는데 일단 그 민주당 국회에서는 초두에 얘기하기로는 정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말은 해놨는데 지금 상황들이 뭔가 좀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 사실은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말로는 뭐 옛날부터 우리가 당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또 엄청날 것이고 그 제도는 결국 사람이 잘 좋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그 제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각각의 그 플랜들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아마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요. 전 네.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나 이 정부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78년 만에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싹 틀을 깨트려 버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제도가 성공하냐 못하냐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작용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걸 최소화시키고 싶다. 이게 바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걸 대통령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빨리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빨리는 하되 그런 문제점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지금 우리 정부와 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속도도 사실은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정광석화처럼 하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내보낼 수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보안사 요구권으로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우리 다 법조인이지만 사실은 경찰이 그러면 얼마나 준비가 잘 돼서 경찰한테 다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경찰이 열심히 하겠지만 또 미숙하거나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것들을 항상 견제와 균형이니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돼서 저는 그 부분은 신중히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이율 배반적이거나 배타적인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법개혁도 좀 중요한데 대법관 증언한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대법원 이런 데서는. 그래서 법원 그 행정처장을 포함해가지고 법원장들이 모여요. 43명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회의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나도 대법관 될 수 있다. 나 지금 법원장인데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대법관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렇죠. 그 자리가 막 늘어나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12개가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겉으로는 이 사법개혁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 정부 나쁩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론화를 네. 해서 더 늘리는 거 아니야?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겉으로 다르고 얘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밑에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면 의대생들은 싫어하지만 고3들은 좋아해요. 그건 똑같은 그렇네. 거예요. 또 예, 정확한 똑같은 비유네. 거예요. 근데 고3하고 의대생들하고는 아예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 학생인데 됐으니까 그 자리가. 법원장하고 대법관들 신분이 다릅니다. 법원장하고 그 대법관은 어쨌든 간에 판사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부터 대법관 늘리자고 우리가 막 하면 겉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우리 쪽에다가는 야 계속해 오케이, 이래 왔거든요. 오케이. 이래 그러니까,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고 또 이번에 무슨 얘기하냐면 뭐 그게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도 위헌이 아니냐 하면서도 오히려 그거를 더 반기는 그런 재판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런 나한테 안 오니까 예를 들면. 그런 네. 재판부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창피스럽기도 하고 우리를 못 믿어서 그래 이것도 있지만 그게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특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 그렇네. 능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고요.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늘리지 말고 차라리 밑에 평판사를 늘려라 이러잖아요. 평판사들 늘리면 더 좋아요. 왜? 지금 현재 하급심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너무 일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이 몸이 부스러져더라도 법관 사람들 안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사람 생각이었어요. 사명감. 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네.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몸이라도 편하자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40-70 룰이라는 게 있어요. 40-70 룰.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따른다는 룰이 40-70 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보는 40% 이상 70% 이하일 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왜 40% 미만이 되면 그거는 결정을 위한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40% 이하의 정보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70% 이상을 기다려서 안 되는 거는 결정적 정보를 기다리다가 결단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게 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70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정보가 앉아서 회의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거 이제 분석마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보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회의만 하면 끝이 없어요. 70% 정도 나왔을 때 결단을 내려가지고 변화를 주고 그 변화에 따라서 유와 무에 따라서 유연성을 줘야 된다.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분명히 있는 정보인데 나중에 변화하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없었던 정보인데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 정보에 따라서 계획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변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말이 다 맞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의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는 거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정보가 있어야 만약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와 무의 상황이 생겼을 때 유연함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자도젠 듯한 편파를 선언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그래도 시사평론가라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이야기가 도저히 안 나오는 게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의도적인 역할 분담이냐 당정청의 엇박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역할 어떤 분담이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행정부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입법부에서는 보다 이상에 맞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나오는 거고 의견 갈등이 나오는 거고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변화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당정청의 엇박자가 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전 도저히 그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은 합니다. 향후에 이 문제가 잘 이제 개혁이 과제가 추진이 되려고 하면은 특히 검찰 개혁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보면 검찰 제도 개혁 추진 쉽게 얘기해 단장격인 사람이 국무총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정치적인 융화 능력이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고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보여요? 지금 저는 드러나는 거는 총리가 좀 된 적죠. 이후에 네.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잘하는 바로 거라고 그겁니다. 봐요. 네. 예. 김민석 총리는 자기 할 일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히 하고 있기 그러면서 때문에. 결국은 해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총리가 부각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총리 역할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혹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나.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는 총리가 본인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총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주 진행이 잘 결론적으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물론 정치를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욕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잖아요. 나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를 뽑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할 일은 쫙 조용조용히 하잖아요. 이게 저는 총리로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씨하고는 완전 비교되는 게 한덕수 씨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게 하나도 없고 그걸 사람들이 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예. 사람은 신문총리라고 막 비웃음 당할 때마다 한번 나와서 이상한 영어 한마디 한 거 말고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비서실장도 누가 찍어서 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찍어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 사람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든 말든 나 말고 청문회 통과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최고다 이 생각했겠지. 근데 김민석 총리는 달라요. 자기가 할 일을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이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일을 잘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국무총리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사실은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게다가 저는 정성호 장관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정성호 장관이 사람들한테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많이 요즘에. 참더라 진짜 보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맨날 혼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혼나고 아래서 까이고 이게 보니까 샌드위치야 완전히 보니까. 근데도 네.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네. 법무부는 법조인이든 다 정성호 장관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검찰에 포위되어서가 아니라 진짜 법조인은 어떤 게 문제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두 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솔직히. 알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면서도 이쪽의 입장을 얘기해야 될 때는 이쪽 입장을 얘기하고 또 그게 근데 궁극적으로 막 고집만 부려서 싸우지 않고 결국 끝에 가서는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이 역할을 저는 정성호 장관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법전이라는 걸 처음 손에 잡은 그 순간부터 수사권은 검찰에 속한다 이렇게 배워온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다른 옵션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조인들이야말로 굉장히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법을 배우고 실무를 지금까지 이 환경에서 했는데 내년 9월부터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조인들이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법무부라는 부 자체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도 욕을 많이 먹고 그 밑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누구시죠? 조상호. 그 조상호. 예. 장관보좌관도. 저랑 같이 네. 방송하기도 했는데 욕을 먹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른다거나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이거는 정말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그 의견들을 조율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리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분명히 가치가 있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민주당 안도 분명히 가치가 그럼요. 있고 네. 이게 있어줘야 나중에 혹시 모를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는 생겨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연감 있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고소인이에요. 뭐 고소인이라고 칩시다. 혹은 뭐 피의자라고. 근데 사건이 경찰에 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난 거야. 나는 정필승을 고소했는데 그렇죠. 그냥 불송치가 돼버리고 반드시 끝나버려. 감옥에 가야 되는데.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을 내버리면은 아니 경찰이 편파 수사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검찰이 한 단계 더 한 번 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면 보완 사건이라고 주는 거예요. 재수사 한번 해보세요. 내지는 보완 수사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루트가 딱 끊어지는 거야. 지금 현재처럼 하게 되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와 나싱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분명히 무혐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정필승이가 경찰이랍시고 그냥 내가 보니까 너는 유죄인데 그냥 기소해버리고 유죄, 끝낼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 유죄. 나 일관적이지. 유죄. 그럼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명예훼손. 그러고 나면 검찰 가서 한 번 더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걸 좀 한번 한 단계 걸러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간단한 논리로 이해가 확 되네. 그치? 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가 돼버리면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서 한번 물어보자. 여기까지 갔는데도 이게 무혐의라 하고 뭐 기소가 된다고 하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여기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그렇지 이런 마음이라도 갖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모든 게 다 끊어버리고 경찰에서 뭐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게다가 경찰은 뭐 깨끗한가? 옛날에 우리가 왜 경찰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인권에 불안해서 검찰을 믿었어요. 경찰이 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거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그럼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걸릴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해. 맞습니다. 간단하게 재판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좋아요. 불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2심, 3심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하자는 게 바로 그 맥락이거든.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긴 할 것 같은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당원과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것은 좀 선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 문제를 또 선명함을 또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동이 있었던 것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데 향후에 정청래 대표는 좀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너무 이를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고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5년 뒤는 오거든요.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결정 안 하려고 해도 될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낼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지금 절대적인 지지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견을 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런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내는 굉장히 어려운 아니, 미션이에요.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은 예,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나온다고 했을 때 1년짜리 당대표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체나 지금 그 어려운 포지션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뭘 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뭘 안 해야 되냐가 문제가 뭘 안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청래 대표는 솔직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또 나중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없을 네.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받고 찬양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제가 하고 버려요. 싶은 말은 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 욕심을 예, 버릴 예. 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낮춰야 될 때요. 예. 지금 이렇게 막 자기 고개를 너무 많이 쳐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어요. 그분의 진정성이나 그분의 앞으로의 그 정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이 판단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나 좀 알아주세요.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게 당장 1년짜리 당대표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당대표 선거가 있을 맞아요. 거란 그 말이에요. 성과도 보여줘야 되는 근데 거고.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님이 보여준 모습은 사이다처럼 어떤 걸 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걸 하면 안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당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또 본인이 안 드러난단 말이야.
정치를 하는 사람 본인이 어려운 문제야, 드러나야 보니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제 숙제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은 제가 정리를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톡 쏘는 사이다 말고 김 빠진 콜라처럼 좀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쯤으로 들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당내에서 조그마한 분열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수긍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뭔가 자기의 그런 기호나 편익에 따라서 주의 주장을 하는 거를 목도하게 되면서 결국 당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절제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정청래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시비가 있는 건데 옳은 부분만 부각해서 하는 분들이 입안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만 하는 분들이 결국은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맥락들 비전 같은 걸 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자체 선거가 코앞이라 사실은 제가 몰랐는데 이 지자체든 뭐든 간에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아예 달라요? 너무 다르게 정말로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오리발처럼 너무너무 무섭게 일을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잔인하게 들어요. 야, 너네 말이 쉽지. 실제 이 바닥에서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공천 받고 이 자리에 올라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들은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되게 절박한 거예요. 절실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일이 이제 이거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나보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 많이 들으시겠죠, 당연히. 예, 얘가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 동네 사람들부터 예를 그 들면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로 내가 네. 한다고도 안 왔는데도 네. 막 뭐라고 욕하면서 야, 이 자리는 우리가 뭐 노력한 자리인데 너는 왜 여기 섰느냐, 너 절로 가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게 10년 전부터 저한테 본인 왔던 욕심조차 소리예요. 안 내고 있는 자리에 난 대해서도 싫다고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분이 나보고 구청장에 나가라 그래. 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때 변호사 이제 막 바쁘기도 하고 잘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문자가 막 이상한 문자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하더라. 이 정치인 주변에서 그런 자리 하나라도 받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녀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노력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이번에 선거 있을 때 마다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안에 혀처럼 굴어야지만 맞아. 자기가 예. 이걸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게 마련이에요. 사탕 발림만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근데 노련한 정치인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는 건지 아닌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판단하겠지.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그 자리에 이렇게 심취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좋잖아. 나도 솔직히 구경한테 너가 좋아. 나 너무 착해 보이고 잘생겨서 좋아. 이 말이 좋지. 아니, 그렇죠. 넌 왜 이렇게 네. 뚱뚱하니? 왜 이렇게 못되니? 왜 사람이 왜 아니 그러니? 뭐 두 번 죽이네요. 이거 솔직히 듣기 싫거든. 아무리 내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도. 싫어요. 저도 싫잖아. 라친하고 싶어요. 듣기 예. 싫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영희 소송단 모집합시다. 힘드시겠지만 이거 녹화된 거라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게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좀 희생합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맞아요. 정천래 네. 당대표님도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당신에게 지금 집중되는 말이니까 맞아요.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좀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좀 큰 틀에서 보세요.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조언을 잘 새기기를 저도 바라는 바이고 이어서 이분 얘기를 마지막으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당 상황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정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조국 개인이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노영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의 이번에 일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좀 실망했는데 왜냐면은 조국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비당원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말에 나는 제일 실망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보인 태도가 그랬고 그 이후에 일처리 방식이 다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비대위원장 되면서 내가 전격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내가 어떻게 잘못 처리했는지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겠다. 내가 다시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태도 취하는 건 되게 좋다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요. 했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그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지도부 전원 사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는 거는 저는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이 사실은 이 조국 비대위원장에게는 좀 쓴 약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경험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 너무 힘들었겠어요. 당신 응원해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 본인이 책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정말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크냐 안 크냐가 사실 이번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번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대신에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처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이셔.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한마디 들어야죠. 지금 저 조국혁신당의 위기의 근본이 저는 이번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이미 위기였어요. 이미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위기였다. 위기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게 조국혁신당이 아니잖아요. 결국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위치인데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위기는 조국혁신당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처음 출범이 이제 고마 치워라마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치워져 버렸어. 정치를 원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조국혁신당의 위치는 윤석열과 대항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세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쇠빙선 이야기를 한 거고 가장 앞장서서 3년은 너무 길다 이야기를 했는데 목적을 달성해 버렸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토사구팽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토사구팽하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근데 토사구팽을 할 때 내가 토끼를 다 잡았다고 다 잡았으니까 걔 잡아야지 이러지 않아요. 뭔가 명분이 필요해요. 걔를 잡으려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번 사건 그냥 명분이 된 거예요. 명분이 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나아가려면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줘야 돼요. 기능, 고유의 기능. 그렇죠. 대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조국과 조국혁신당만이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정치적 니즈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조국 대표가 아무리 비대위원장님이시죠. 조국 비대위원장님이 아무리 잘하고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없어요. 이 말 그대로 니치라고 하나요? 이 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틈을 찾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촘촘해요. 너무 촘촘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본인의 역할 특히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지지할 사람들 이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이폰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아이폰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왜 써요? 아이폰에 없는 뭔가가 있을 때 안드로이드를 쓰는 거고 그렇겠죠. 네. 주요한 상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대체자를 찾게 마련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대체자를 찾을 시기도 아니고 이 대체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도젠 듯한 편파고 저는 누구나 다 알듯이 친조국이에요. 친이재명. 그래요? 친조국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왜? 그건 나중에 이야기. 아무튼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인데. 그럼 조국당이에요? 어? 조국당이에요?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방송 중에. 양당에 돈 다 내버리고 있는데 보니까 양당 당적자 당직을 갖고 있어? 이따가 고소팀 만들 때 좀 이야기 좀 하시게요. 타도 노영이. 트럼프랑 같이 넣죠 그냥 보니까. 아무튼간에 그래나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오히려. 당원의 입장으로 근데 저런 말이 애정을 가지고 있네. 바라보는데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다는 얘기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래요. 비대위원장을 사실은 조국 그 위원장이 난 맡았어야 그건 되는가. 옳지 않다고 근데 봐요. 그게 또 보면 자꾸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치인은 네. 좀 키워나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비대위원장은 항상 그 조국 당이라는 이름도 자기 이름인데 물론 뭐 자기 이름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맨날 비대위원장 하고 당대표 하고 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퀘스트가 어. 너무 난이도 극강의 퀘스트가 지금 엔트리 그러니까, 레벨로 떠 네. 있는 거야 지금. 맞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한자는 틀리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지. 조국 혁신당하면 조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대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의원이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3명이 있다?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진짜 충신은 그 사람들이다 그랬거든요. 3명의 충신이 있었다. 정말 너무 어려운 퀘스트에 조국이라는 신인 정치인이잖아요. 신인 정치인을 그냥 내 던져놓은 거예요. 정말 광야에? 예, 이거는 무슨 만렙들도 에이, 깰 수 없는. 무슨 신인 정치인이야 지금 10년이 다 아유, 돼갔는데. 아이, 그 왜 전에는 그래 너무 행정가예요. 너무 그 아이, 사람한테. 그 전에는 행정가예요. 역시 조국 당원이구나. 행정가. 알았어. 아니 근데 그리고 그냥 이건 사실은 모든 정당들이 이런 위기를 겪으면 생각하는 1번 그 화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조국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 조국 혁신당 이름을 좀 이렇게 대체를 좀 해보자. 이런 상상을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남의 당 이름 바꾸는 것까지 생각할 시간은 없어. 그 상상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국을 바꾸자라고 생각하는 조국을 사람도 바꾸자. 있다고 봐요. 저는 조국 어떻게 바꿔요? 조국 혁신당에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은 저는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혁신당의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안에서 지금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똑같이 비관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렇겠죠. 상태에서 니치가 과연 내년이 있는가. 선거인데. 네. 내년이 있고 지방선거 있고 그 곧 있으면 총선이고 다음번에 내가 의원 자리를 유지하거나 내가 이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그냥 단순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때 가장 큰 갈림길은 조국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사람 돼야 의원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맞아요. 예. 행정자치단체장이 맞습니다. 더 책임감이 무거워요. 안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정말 또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제 대구 재판 갔다 왔는데 거기 택시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도대체가 홍준표 시장은 맨날 경남도지사 하다가 대선 간다고 그만두고 대구시장 하다가 또 대선 간다고 그만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안 그래도 우리도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번에 또다시 뭐 전환길이 하네, 이진숙이 하네 이렇게 해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정적인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니치가 저기예요. 경북이다. 대구 네. 경북이다. 대구 경북에서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싫어도 앞에 말했다시피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국민의힘만 찍었던 60, 70대 노인들이 국민의힘이 싫다고 민주당을 찍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결코. 그거를 근데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했을 때 중간에 바꿔가는 중간 단계가 돼줄 수 있고 정말로 조국혁신당에서 대구 경북,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전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남은 오랫동안 민주당이고 여기서는 갈라져도 크게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망한다고 봐요. 그는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로 조국혁신당에서 대구 경북이나 경남 쪽 험지에서 두세 개만 가져와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사이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약간 존재 이유가 증명이 되는 거겠죠. 존재 당연히. 이유가 증명이 예. 되는 거라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운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거를 케이스다. 꼭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해야 돼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본인만의 니즈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고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려면 저 이제 짧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현실 정치인 아니니까 짧은 생각인데 지금 제가 보이기에는 그 정도를 해내야 조국혁신당이 이제 오래가는 정당으로 그렇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게스트라.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투표판에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돌아보고 각 정당 대표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 나경원 의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